이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 왼쪽 그림이 이제 속도를 측정한 그 그림이에요. 이 가로축이 뭐냐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축이고 이 세로축이 속도 u를 나타내는 축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속도의 시간 평균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압력을 플롯한 그림이에요. 타임 히스토리를 플롯한 건데요. 역시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압력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만약에 이 유동이 난류 유동이 아니라면 이 일정한 값을 볼 거예요. 아니면 볼텍스 쉐딩 같은 게 있어서 크게 변하는 하나의 주기를 가지는 아니면 몇 개의 주기를 가지는 그런 유동이라면 그래도 스무스하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변할 거예요. 이런 식의 불규칙한 모양의 타임 히스토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난류란 이야기. 원래 이 평균값, 이 난류에서의 평균값은 어떻게 디파인하게 되냐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험 세트, 똑같은 실험 세트를 무한대계를 만들어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0이라는 시간에 똑같이 시작을 해서 1초일 때의 평균값은 그 수많은 실험 세트에서 측정된 값을 전부 더해서 평균낸 값이 바로 U바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평균값입니다. 이렇게 구한 평균값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앙상블 민이다. 앙상블 평균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무한대계의 실험 세트를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값을 대체할 수 있는 평균값이 뭐냐면은 그리고 아주 쉬운 평균값이 뭐냐면 바로 long time mean, 시간 평균값입니다. 시간 평균값은 훨씬 쉽게 그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실험 세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한 실험 세트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우리가 구하면 그게 이제 롱타임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난류에서의 평균값이라고 우리가 디파인하는 난류에서의 평균값, 그러면 앙상블민이에요, 사실은. 그 평균값 대신에 시간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엘고딕 티오럼입니다. 엘고딕 이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시면 아마 그 엘고딕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실 건데요. 이 롱타임 미인을 가지고 앙상블 미인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뭐 롱타임 미인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0에서 무한대까지가 되겠죠. 여기도 무한대, 뭐 캐피탈 T라고 합시다. 그리고 캐피탈 T를 무한대로 보내야 됩니다. U 곱하기 DT를 해서 그걸 적분한 시간 간격 캐피탈 T를 가지고 나눠주면 이게 롱타임민이 돼요. 일반적인 난류인 경우에는 5초 이상이면 충분히 그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5초 동안 평균 냈을 때의 그 평균값이나 6초 했을 때의 평균값이나 7초 했을 때의 10초, 100초, 200초를 했을 때의 평균값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평균값이 변하지 않아요. 5초 이상 적분해서 평균을 구하기만 하면 그 값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5초도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5초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럭체이션 값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럭체이션 값도 시간에 대한 평균에 대해서 플럭체이션이 얼마냐를 가지고 이 플럭체이션 값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플럭체이션 대신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수많은 실험 세트에서
평균값에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U'이라고 우리가 난류에서는 디파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앙상블 민에 대한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U' 자체도 어떤 값을 사용하냐면은 롱타임 민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히스토리를 볼 때 이렇게 벗어나 있는 값,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값,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값을 U' 플럭체이션 값으로 우리말로는 이제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변동 값으로 우리가 대신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압력도 마찬가지예요. 롱타임 민을 취한 값을 앙상블 민에 대한 대체 값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럭체이션 값도 마찬가지예요. 이 롱타임 민에 대해서 얼마나 어긋난지를 가지고 플럭체이션 값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놀즈의 이게 시간 평균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이놀즈가 주장했던 이 개념을 우리는 그대로 125년, 126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플럭체이션 값은 이렇게 U U바를 플럭체이션,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U바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U바의 평균값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U' 값은 시간에 대해서 계속 변하는 값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입니다. U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값인가요? 변하지 않는 값인가요? U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값입니다. 이 둘 다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에요. 근데 U바는 어때요? 시간 평균 값이죠.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자, U에다가 평균값을 빼준 게 U'이에요. 그래서 변화는 진폭이나 진폭이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변하는 그 형태 자체는 U하고 똑같아요. 단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평균이 0인대로 끌어내린 게 뭐냐면 U'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평균값.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U는 평균이 U바이면서 변하는 값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변하는. 이게 평균값이에요. 여기서 변하는 값이에요. U'은 평균이 0이면서 여기서 변하는 값이에요. 이걸 수평 이동하면은 U하고 똑같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U'의 평균을 구하면 당연히 0이 되게 됩니다. 이건 뭐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0이 돼요. 평균만큼을 뺀 값이니까 이렇게 y축으로 수평 이동한 값이니까 평균값이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이 U'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U가 평균값은 똑같더라도 다른 속도 양상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럭체이션이 아주 심한 유동일 수도 있고 플럭체이션이 찬찬한 이런 유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평균값은 똑같지만 난류의 성질은 완전히 다른 그런 유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U'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디파인을 해줘야 되는데 난류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류에 대한 강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디파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걸 U'에 대한 평균값으로 디파인해 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난류이동이든지 간에 U'의 평균값은 0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평균값을 뺀 게 U'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평균이 0인 쪽으로 수평 이동했을 뿐이니까 당연히 평균값이 0이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막 난류 강도가 센 유동하고 난류 강도 아주 작은 난류 강도 0인 유동 다 똑같을 거잖아. U 프라임의 평균 같죠. 그래서 난류 강도 여기 난류 강도가 나오는데요. intensity, turbulent intensity는 이 제곱에서 평균한 값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제곱에서 평균한 값. 그래서 제곱에서 평균을 하면 반드시라기보다는 0이 아닌 값이 나오겠죠. 0이 아닌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난류가 아니라면 U'이 0이기 때문에 0일 거예요. 만약에 난류라면, 첨류라면 이게 당연히 0이 되겠지만 난류가 아니라면, 첨류가 아닌 난류라면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 U'을 제곱을 하면 U'이 음수일 때도 있고 이렇게 음수인 경우도 있죠. 요런 값들은 U'이 음수인 경우예요. 이게 점선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U'이 양수인 경우고요. 그 양수인 경우도 있고 음수인 경우도 있지만 둘 다 제곱하면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U'의 제곱은 양수가 돼요. U'의 제곱. 그리고 U'에다가 V'을 곱한 평균값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건 0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 난류라면 0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 U', P'의 평균값 0이 아닐 거란 이야기. 이게 0이 아닐 거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U'하고 U'은 X방향의 속도의 플럭체이션이잖아요. V'은 Y방향 속도 성분에 대한 플럭체이션입니다. 요 두 값의 곱해서 이 플럭체이션 값을 두 개를 곱해서 평균 낸 값이 요 값이잖아요. 요가. 근데 만약에 U하고 V가 uncorrelated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 값이라면 U'도 랜덤 넘버고 V'도 랜덤 넘버라면 U', V'의 미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0이 돼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엑셀에서도 랜덤 넘버 두 개, 평균이 0인 랜덤 넘버를 두 개 곱해서 한번 더 해보세요. 더해서 평균을 해보세요. 0으로 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0으로 수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롱타임민을 취하기 때문에 충분히 긴 시간을 취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U'하고 V', 즉 UV가 U', V'의 콜레이션이나 UV의 콜레이션이나 똑같아요. 그냥 평균만 0으로 만들어준 값이 U', V'이니까요. 그래서 uncorrelated 돼 있지 않아요. 둘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우리가 또 뭐라고 따로 부르냐면은 U', V'에 대한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콜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U'하고 P'도 마찬가지예요. 요 U하고 P에 대한 콜레이션하고 U', P'에 대한 콜레이션은 똑같은 이야기고 평균을 빼준 거니까요. 이 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사이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값이라면 uncorrelated 돼 있다면 요 콜레이션은 0이 돼야 돼요. 하지만 이건 0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U'하고 P'은 콜레이션이 있다는 이야기. U'이 양수일 때 P'이 이게 U'이 양수가 될 때 P'이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 P'에 대한 확률이 P'이 양수가 될 확률이 더 높다면 그럼 이제 반대로 하면은 U'이 음수가 될 때 P'이 음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요 콜레이션을 구하면 양수가 되게 됩니다. 요거 봅시다. 요건 뭐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U'이 양수가 될 때 V'은 음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U', V'의 코릴레이션은 음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무튼 요 값들은
0이 아닌 값이 된다. 요게 0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뭐 결국은 한 가지죠. 완전한 랜덤 넘버가 아니구나. U 프라임, V 프라임이 완전 랜덤 넘버라면 이 콜레이션은 0이 돼야 되는데 0이 아니라고 한 순간 요 값은 양수가 돼요. 요 값은 오토 콜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값은 무조건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랜덤 넘버라고 할지라도. 근데 얘와 얘는 완전 랜덤 넘버라면 U 프라임이 V 프라임하고 상관없는 랜덤 넘버고 P 프라임이 U 프라임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랜덤 넘버라면 이 콜레이션은 0이 된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 0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난류가 완전히 랜덤하게 움직이는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난류의 성질 중에서 랜덤하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완전 랜덤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U 프라임하고 V 프라임, W 프라임, P 프라임이 서로 콜리션이 있다는 이야기. 아주 이건 재밌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류의 강도, 똑같은 평균값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난류의 강도가 이 천천히 그냥 플럭체이션이 조금 있는 유동하고 플럭체이션이 큰 유동하고 다른 유동이란 걸 이해하시겠어요? U바가 평균값이 같다고 해서 같은 유동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유동이라고 할지라도 플럭체이션이 작은 유동하고 플럭체이션이 큰 유동하고 같은 유동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평균 유동이 똑같더라도 다른 유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디파인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블런트 인텐시티를 이렇게 디파인을 해서 이렇게 디파인을 해서 얼마나 플럭체이션이 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유동 때문에 이제 소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유동 소음의 크기도 직접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터블런트 인센시티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를 보고 유동 소음이 클 거라는 걸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똑같은 평균 속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터블런트 인텐시티가 크면 클수록 열 전달이 훨씬 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열 전달을 촉진하는 게 아주 큰 이슈가 되거든요. 똑같은 열교환기라고 할지라도 열을 이제 어, 들어가는 유체가 이제 한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유체는 열을 흡수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한쪽으로 들어가는 유체는 열을 방출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열을 제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열을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공학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LCD 화면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요걸 똑같이 균일하게 빠른 속도로 열을 생산된 상태는 뜨거운 상태니까요. 생산된 상태에서 똑같이 균일하게 같은 속도로 열을 빨리 제거를 해줘야만 스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주 퀄리티가 좋은 LCD 화면을 우리가 생산해낼 거잖아요. 그럴 때는 열 전달이 빨리 되도록 그리고 균일하게 되도록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단열의 경우에는 그 적으면 안 됩니다. 단열의 경우에는 열 전달이 안 되도록이면 되지 열 전달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인슐레이션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에카 수소를 저장하는 용기는 슈퍼 인슐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동이냐에 따라서 평균 속도가 똑같다고 할지라도 터블런트 인텐시티가 크면 클수록 사실은 열 전달이 잘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난류 강도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평균 속도에 비해서 이렇게 이 루트 민 스퀘어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낸 값을 다시 루트를 취한 그래야 이제 차원이 같아지게 되니까요. 그럼 요 값을 사용을 하면 요건 속도 제곱의 차원이에요. 속도 제곱의 차원을
속도의 차원으로 나누면 여전히 속도의 차원을 갖고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차원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만 무차원화된 터블런트 인텐시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평균 속도에 비해서 난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게 속도에, 요게 진짜 속도에 우리가 측정하는 속도예요. 그리고 요건 평균 속도예요. 요건 변동 속도예요. 플럭세이션 벨라시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방정식은 뭐냐면 이 UVWP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요거죠, 요거. 운동량 보존식을 보면 요 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U에 대한 식을 알고 있어요. U에 대한 식. 근데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한 방정식을 구축하기를 원하냐면 이 평균값에 대한 방정식을 구축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무엇에 대한 방정식이냐면 이 UVW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하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이 변화율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 UVWP에 대한 방정식을 갖고 있는데 무엇에 대한 방정식을 얻기를 원하냐면 평균값 U바, V바, W바, P바에 대한 방정식을 얻기를 원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구해보면 질량 보존식은 즉 continuity equation은 원래 이 바가 없는 방정식하고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요. 차이는 뭐냐? 요건 이 UVW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평균값이에요. 앙상블민 값이에요. 원래 방정식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값이에요. 앙상블민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실험 세트마다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게 UVWP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방정식은 뭐냐면 평균값에 대한 방정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량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U바, V바, W바, P바에 대한 운동량, P바에 대한 방정식이 없으니까 방정식은 뭐냐면 요렇게 구성이 됩니다. 원래 방정식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죠? 여기 U바 대신에 U 대신에 U바가 들어갔고 P 대신에 P바가 들어갔어요. 여기 뭐 로 곱하기 GX는 똑같이 작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U 대신에 U바가 들어갔고요. 요 U바 대신에 U바가 들어가고 여기 U바 대신 U 대신에 U바가 들어갔어요. 근데 추가된 항이 있죠. 플럭세이션 같은. 요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이게 왜 추가가 됐을까요? 원래 이 세 값은, 이 세 항은 이 우변에 있던 값이 아니에요. 속도 두 개가 곱해지는 건 우변에는 없습니다. 우변에는 없어요. 속도 두 개가 곱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속도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속도 두 개가 곱해지면 어디에 있냐면은 좌변에 있어요. 이 머터리얼 데리버티브에는 속도가 두 개가, 이 컨벡션 텀에는 속도가 두 개가 곱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U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V 곱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W 곱하기 라운드 G 곱하기 라운드 U가 이 캐피탈 DT분의 캐피탈 DU에 포함되어 있는 값이에요. 속도 두 개가 곱해져 있는 이 세 항은 좌변에서 온 값이에요. 원래 방정식에서는 좌변에 있는 값이에요. 그게 여기 평균값에 대한 방정식을 적으면 우변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우변에 오게 돼요. 여기는 이제 요 형태하고 똑같은 형태로 남겨두고 나머지 항들은 다 우변으로 보낸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U바에 대해서는 U의 평균값에 대해서는 마치 점성응력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플럭세이션 값 두 개가
이거 0 아니랬죠? 0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U-V'의 평균값 0이 아니라고 그랬죠. 완전히 랜덤한 넘버라면 요 두 값은 적어도 0이 될 거예요. 요 시어 스트레스 두 개는 아니 뭐 벌써 스트레스하고 같은 형태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요 두 항은 0이 될 거예요. 완전 랜덤한 넘버라. 근데 완전 랜덤이 아니라 U-V' 사이에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U-W' 사이에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완전히 관계가 없는 랜덤한 넘버가 아니란 이야기. 그래서 요 값들은 원래는 이제 좌변에 있는 값인데 여기서는 좌변에 있던 값인데 그렇죠? 상상이 되시나요? 원래 요렇게 두 값이 여기에 곱해져 있었는데 그게 요렇게 그러니까 요 값 같으면 요 값하고 요 값 두 값이 곱해져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값하고 요 값 두 개를 곱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U바, V바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게 있을 거고 U바에다가 V 다시가 곱해져 있는 게 있을 거고요. U 다시에다가 V 다시가 곱해져 있는 게 있을 거고 U 다시에 V 다시가 곱해져 있는 요 값이 있을 거예요. 두 개가 곱해져 있다면. 근데 그걸 양변의 시간 평균을 딱 취하게 되면 U바, V바 값은 0이 아닌 값이 될 거예요. 둘 다 0이 아닌 값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근데 U바에다가 V-를 곱한 건 뭐냐면 요건 이미 시간 평균을 취한 값이니까 요건 평균을 낼 때 그대로 밖으로 빠질 수가 있고요. 요것만 평균을 내면 되는 거죠. 0이 됩니다, 이거. 요 값 곱하기 요 값을 한 걸 긴 시간 동안에 평균을 내면 0이 돼요. 요 값하고 요 값을 곱한 걸 시간 평균을 구하면 0이 됩니다. 근데 U-V-를 곱한 건 둘 사이에 릴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 콜레이션 값은 0이 아닌 값이 됩니다. U-V, W-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식은 어떠냐 하면 요 값하고 요 값이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요 좌변에. 근데 그게 요 값하고 요 값, 우변의 두 값을 이제 곱하는 값이 되니까요. 결국 이제 요 값하고 좌변에는 U 곱하기 W의 평균값이 좌변에는 여전히 있는 거죠. 요 속에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값 하나하고 플럭세이션 하나를 곱한 값의 콜레이션은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U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요 다음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U바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건 마치 스트레스처럼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이 값은. 유바 U 다시 곱하기 U 다시 이건 오토 콜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 콜레이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얘가 양수일 때 얘는 무조건 양수죠. 얘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음수가 되고요. 얘가 1일 때는 얘도 무조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오토 콜레이션이라고 해서 절대 0이 아닌 값이 되죠. 근데 U-V'의 평균값은 뭐냐면 이건 오토콜레이션이 아니죠, 당연히. U-V'가 완전히 랜덤 넘버라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둘 사이에 릴레이션이 있을 때만 U-V'에 대한 평균값이 0이 아닌 값이 돼요. 0이 아닌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요 값이 0이 난류라면 반드시 요 값이 0이 아닌 게 되고요. 만약에 난류가 아닌 그냥 랜덤 넘버라면 요 값이 0이 됩니다. 이것도 꼭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 값은 금방 요 세 값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원래 방정식에서는 요 방정식이죠. 요 방정식에서는 좌변에 있던 값이에요. 요 방정식에 u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하고 p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v와 w가 들어가겠죠. 그 v와 w 대신에 요 값들을 대입을 한 다음에 양변을 시간 평균을 한 번 더 취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취하면 요 방정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 방정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레이놀즈 에버리지 더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방정식이 뭐예요? 요 방정식이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이잖아요.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나타내는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입니다. 요 방정식은 뭐냐면 레이놀즈 에버리지 더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입니다. 자, 이게 롱타임민을 취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시간 미분값은 0이 아니겠느냐? No,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은 전부 앙상블민입니다. 그 시간 평균이 롱타임민을 취하면은 그 시간 평균 값으로서 앙상블민 값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을 뿐이지 시간 평균을 취하는 게 계속 시간 평균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었네요. 시간 평균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앙상블민을 사실은 취하는 겁니다. 앙상블민을 취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 평균값도 앙상블민이 되고요. 이 U 프라임 값도 앙상블민에 대해서 플럭체이션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앙상블민을 취한 걸 레이놀즈 에버리지라고 레이놀즈 평균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이 평균값들에 대한 모멘텀 컨저베이션 이케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U바에 대한 건 이제 요렇게 되게 됩니다. 얘들은 마치 요게 점성 응력이잖아요. 비스코스 스트레스 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똑같이 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요것도 이제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고 마치 얘가 이제 점성 응력인데 이 점성 응력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운동량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요 세 텀이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운동량을 전달해 주는지 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해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머지 한글도 꼭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난류 영역에 속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점성 응력보다는 난류 응력이 훨씬 더 큰 값을 갖게 돼요. 대략 한 100배에서 1000배 정도 훨씬 더 큰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난류 영역이라면 요 값은 무시하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요 값은 무시하고 요 값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난류 영역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대류항 컨벡션 텀에서 왔다는 거 그리고 이 U바에 대한 그러니까 평균 속도에 대한 즉 레이놀즈 에버리지 더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에서는 응력과 점성 응력과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 또는 경계청 내부 유동의 경우에는 나머지 항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요 항만 우변에서는 요 두 항이 없어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고 요 하나의 항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게 점성 응력이 되고요. 요 두 번째 게 마이너스 9까지 포함해서 난류 응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점성 응력하고 난류 응력 요 한 가지는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요 경계청에서는 이 점성 요 두 개의 합친 값이 요 정도로서 대충 일정한 값을 보이게 돼요. 일정한 값을 이렇게 월시어 스트레스하고 비슷한 영역을 요렇게 가지게 됩니다. 요만큼. 그러다가 이제 요 두 합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경계청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슈트 스트레스가 0이 되죠.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벽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요 거리에서는 요 두 값의 합이 거의 일정한 값을 이렇게 가시게 돼요. 벽면 가까이에서는 요 영역에서는 플럭세이션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이 U 평균값 자체가 아주 작죠. 아주 작아요. 그리고 플럭세이션 값이 극단적으로 이 벽면에서는 플럭세이션 값이 0입니다.
벽면에서는 플럭체이션이 없어요. 0입니다. 그래서 이 벽면 근처에서는 이 라미나 점성 응력이 도미넌트해져. 큰 값을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비스커스 스트레스, 터블런트 스트레스, 이 난류 응력이 도미넌트해지게 돼요. 뭐 여기 요 오버랩 레이어에서는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난류 응력하고 첨성 응력이 거의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요 비스커스 서브레이어, 비스커스 월 레이어라고 이야기하는 요 영역은 점성 응력이 도미넌트한 그런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버랩 레이어에서는 거의 비슷한 그렇죠? 요렇게 이제 변하는 영역, 이, 이 난류 응력과 이 점성 응력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요 영역인데요. 요 영역을 오버랩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영역을 이제 벗어나게 되면 난류 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을 오버랩 레이어,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가 상당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것처럼 벽면에서 상당히 떨어진 영역까지가 오버랩 레이어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영역은 이 아우트 레이어예요. 아우터 터블런트 레이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 비스코스 서브 레이어하고 그리고 오버랩 레이어는 영역 자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좁은 영역만 차지하게 됩니다. 그 대부분의 영역은 예, 아우트 레이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난류 영역이 이 유동장 자체가 난류라면 난류 영역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렇더라도 아주 좁은 영역이긴 하지만 이 비스코스 서브레이어나 오버랩 레이어에서는, 특히 비스코스 서브레이어에서는 이 요게 오드를 표시하는 거예요. 대략적인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난류 영역에 비해서 점성 영역의 크기가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점성 영역이 훨씬 더 도미넌트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난류 강도가 얼마인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비스코스 서브레이어, 비스코스 월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이 청의 이름 자체도 비스코스 서브레이어라고 비스코스라는 말이 붙었겠죠. 점성이 워낙 도미넌트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터블런트 레이어라고 그랬잖아요. 벌써 이름 자체가. 이 영역은 점성 영역이 거의 없어요. 난류 영역이 도미넌트한 그런 영역. 오버랩 레이어는 두 개가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좀 더 벽면 가까이에서는 점성 영역이 좀 더 도미넌트하고요. 조금 더 벽면에서 많이 떨어지면은 이 난류 영역이 도미넌트 그런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금방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난류 경계청 영역은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벽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영역은 벽면 근처에서는 속도 자체가 작아요. 요 콜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간다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자, 평균 속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유체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유체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 유체 덩어리가 V''이 양수라면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V'이 양수라면 위로 올라가겠죠. V'이 음수라면, 그러니까 이 경계층에서는 사실은 V에 대한 평균값은 0이에요. 그래서 V'이 양수면 이 유체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는 걸 의미를 합니다. 물론 도미넌트한 그런 벨라시티 성분은 이 X 방향, 그러니까 U가 도미넌트한 스트림와이즈 방향이 되겠지만 이 V'도 생길 수 있죠. 난류 유동에서는.
그래서 V'이 양수일 때는 위로 올라가게, 유체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V'이 음수라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밑으로 떨어지, V'이 음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수가 되면 여기에서 U가 요만큼 되는 U를 갖고 여기로 떨어졌겠죠. 벽면 가까이로. 그럼 우리는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어떤 포인트에다가 프로브를 갖다 내고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곳에 속도계를 갖다 놓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플럭체이션이 돼 나가는지를 금방 그 그림처럼 측정을 하게 됩니다. V'이 음수라서 여기에 있던 유체 덩어리, 즉 X 방향의 속도가 큰 그 유체 덩어리가 밑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평균 속도는 이 속도인데, 이 속도를 갖고 있는데 이 유체 덩어리가 여기로 떨어졌을 때는 이 프루브는 이 속도 측정기에서는 U'이 양수로 측정이 될까요? U'이 음수로 측정이 될까요? 이거 어떤 경우에? V'이 음수인 경우에 U'이 양수로 측정이 될까요? 음수로 측정이 될까요? 물론 음수로 측정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에 벽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X방향의 속도가 작은 유체 덩어리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던 유체 덩어리가 위로 올라갔으면 또 이너셜 포스가 작은 그런 유체 덩어리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유체 덩어리보다 여기에 있는 유체 덩어리가 X방향의 속도가 더 클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체 덩어리가 벽면 가까이로 왔다. 즉 V'이 음수란 이야기는 V'이 음수인 경우에 U'은 양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거꾸로 여기 V'이 양수인 경우 위로 올라갔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유체 덩어리가 속도가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있던 속도가 X방향 속도가 더 커요. 여기 있는 유체 덩어리들은 여기 있는 유체 덩어리보다 X방향의 속도가 더 작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죠? 100명 가까이 있을수록 U가 더 작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V'이 양수일 때는 U'이 음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U', V'의 코릴레이션은 음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계층에 두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이 코릴레이션은 음수가 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양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음수가 됐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측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가능성은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은 두 결과가 다르겠죠. 근데 공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합당한 생각을 했다면 어, 물리적으로 타당한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실제 나온 실험 결과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면 직접 측정을 안 하고 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콜레이션을 측정을 해봐라. U', V'에 대한 콜레이션을 측정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오더를 내릴 수도 있을 건데요. 그 경우에는 그 오더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 뭐 실업계 고등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고 그냥 단순히 측정하라는 그 실행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실행만 한 사람은 그 결과를 그대로 가까워서 여러분한테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측정을 했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 안 가고 다른 결과가 나오면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측정해 온 결과를 보고 U', V'의 코릴레이션이
양의 값으로 나왔다면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알고 그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잘못 측정하는 경우는 흔하디 안 합니다. 액화수소통에 대한 그 단열 성능을 체크하는데 열이 수소통에서부터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측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단순히 그걸 측정하라고 시켜서 하는 사람은 그걸 그대로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랑스러운 기계공학도잖아요. 자랑스러운 기계정보공학도입니다. 그렇다면 공학도라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죠. 코릴레이션이 잘못됐다. 아니면 열 전달의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높은 곳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걸 우리 공학을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공학이 아니라 이공계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문돌이처럼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과학적이고 아니면은 공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필드에서의 생활을 하시길. 아니면은 대학원 공부를 하신다면은 대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에서도 분명히 물리적으로 타당한 말씀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학술 대회 가서 엄청나게 깨지게 돼 있습니다. 네.